네, 인사드렸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건입니다. 오늘 9월 6일 날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처음 시험 보기 전부터 학생들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텐데 어찌됐건 이제 홀가분하게 시험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71일이 되면 수능이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계획도 오늘 한번 세워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 내용은 수시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내일 모레까지 이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인원은 얼마나 될지는 이제 토요일쯤 돼야지 아마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어찌됐건 9월 모의평가 봤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설명회도 많이 가보고 뭐 지자체 설명회도 많이 갈 때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고3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9월 모의평가를 보는 친구들의 인원이 2만 5천 명 이상이 줄었어요. 실제로 출생 인원으로 따지면 3만 8천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대 최소의 재학생 숫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7% 정도가 줄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대부분 재학생으로 무언가 허들이 걸려져 있는 대학들이 되게 많죠. 뭐 연대나 고대나 성대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해,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작년보다 경쟁률이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2,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 추세대로 가면 실제 수능에서는 한 15,0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수능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졸업생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뭘 목표로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수능 시험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정시를 목표로 하고요. 수시에서는 논술 쪽으로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논술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고,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에도 실제로 이 친구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공통으로 시험을 보지만 이건 이제 선택 과목이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 과학탐구를 응시하는 숫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숫자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회탐구에는 예체능계 친구들도 다수가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사탐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예체능계 친구들까지 빼버리면 올해 사회탐구 친구들은 가장 역대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문과 계열로 지원하는 쪽에는 경쟁률이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에서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사회탐구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 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라든지 이런 쪽은 사회탐구 지정해서 뽑는 학과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쪽은 경쟁률이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졸업생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이 과학탐구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는다. 그럼 우리가 수시에서도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도 다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연계 쪽은 경쟁률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보도록 하고, 지금 시험이 이제 거의 다 시험은 다 끝났고 이제 친구들은 채점을 다 한 상황일 텐데요. 이번 수능 아직 제가 이제 등급 컷은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재수학원 원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는 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대충 봤어요. 봤더니 6월 달에 비해서 국어는 한 5, 6점 정도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6평대 화작이 97점 그리고 엄매가 93점 이렇게 1등급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실제로 한 87점쯤 엄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은 독서 파트라고 얘기하는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이 독서 파트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도 한두 문제가 어려웠고요. 언어와 매체에서 35번 제일 먼저 나왔던 문항이 정답률이 아마 제일 낮은 문항으로 보여요. 이렇게 실제로 과거의 패턴하고 좀 달라진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 꽤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 실제로 1등급 컷이 꽤 많이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요. 2등급 컷도 꽤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요. 9월 모의평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이따가 우리가 이제 강민철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들께서 다 해설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겠지만 조금 패턴이 좀 달라진 게 이제 문학과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럼 남아있는 70일 동안 어떻게 내가 학습 계획을 세워야 이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만점자는 꽤 많아요. 92점까지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자연계 친구들만 있는 학원이거든요. 90% 이상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한 5, 6% 친구들이 기하를 선택하는데 기하가 제일 쉬웠고요. 그다음에 미적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고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수학의 고득점자들은 이번 수학은 되게 쉬웠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2등급 이하의 친구들, 백분위가 90보다 떨어졌던 6월 기준 그리고 과거의 그 정도 수준의 친구들은 수학이 쉬웠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문항들이 없어졌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엄청난 강점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다 우상향이 됐는데 이걸 배제하는 대신에 정답률이 20% 근처에 있는 문항들이 조금 더 분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70점대 친구들은 점수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나만 못 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건 2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두 번째,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한 문항을 우리가 풀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번, 21번, 22번 이런 문제들은 한 문제 푸는데 20분 이상을 소요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풀어냈던 문제들이 올해부터 이게 배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그럼 실제로 한 5분, 10분 고민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킵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수능에서는 내가 안 풀리는 문제 붙잡고 있다가 뒤에 문제까지 낭패를 보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테니까 그거는 해설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9월 모의평가를 봤으니까 9월 15일까지 수시 모집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9일 동안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수능까지는 71일 남았어요. 수시 원서접수는 9월 11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9월 15일 날 마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시 원서를 쓰는데 꼭 9월 11일까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했었지만 올해 입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시는 원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원서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나는 수시를 6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6개를 쓰는데 6개의 카드를 골라놓는 게 아니라 한 10개쯤, 한 12개쯤
카드를 골라 놓을 필요가 있겠죠. 카드를 이렇게 골라 놓고 나서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까지 경쟁률의 추세를 쭉 보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쪽을 원서를 쓰는 게 아무래도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선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나중에 마지막에 원서를 어느 대학에 던져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정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학원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한 50명쯤 저희가 강남 쪽에 있는 친구들을 자습관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시 어디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정시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라고 질문하면 이 친구들은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6월달 모의평가는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수시 안 쓸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써봐야 붙지도 못할 건데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로또 복권도 산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기는 거야. 6장의 카드를 네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도 원서를 안 쓰면 안 되지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시형이라고 하더라도 수시 원서는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뭘 가지고 써야 될 거냐 라고 질문하면 내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 내가 남아있는 70일 동안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최소한 여기까지는 나올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는 정시에 경희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 나는 숭실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 이렇게 무언가 내 마지노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제일 잘 봤을 때는 스카이야, 뭐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맨 밑단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만약에 숭실대야 이렇게 잡았으면 아, 수시 모집에는 숭실대보다 레벨이 좀 높은 대학교 위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나? 종합은, 논술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대로 수시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수시형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정시까지 가면 안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왜 안 되냐? 라고 질문하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6월 달에도 모의평가를 받고요. 9월 달에도 모의평가를 받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수능으로 시험을 가려고 하면 대학 레벨이 더 떨어져요. 다시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으로는 경희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모의평가 2번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했더니 경희대는 못 가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요. 숭실대도 못 가고요. 더 밑에 있는 대학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수능 가지고는. 그럼 대학의 레벨이 내신 성적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 남아있는 70일에 정말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내신을 가지고 대학 가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친구는 수시어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지? 3개 등급합 7을 요구하나? 2개 등급합 5를 요구하나? 이 중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수시형의 친구들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학들은 다 골랐을 거예요. 제 얘기를 아까 듣고 난 6개밖에 안 골랐는데 빨리 6개를 더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이미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놓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을 제가 잠깐 만나갖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잠깐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이런 성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는데
수학 성적은 백분위가 97이에요. 근데 국어 성적은 백분위가 70이에요. 그리고 과학 탐구는 하나가 90이고요. 하나는 70이에요. 그래서 와, 수학은 1등급이네. 그리고 생명과학은 2등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4등급인 거예요. 국어랑 과탐은. 근데 영어는 2등급인데 88점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수학은 1등급, 그리고 과학 하나 2등급, 그리고 영어 하나 2등급이면 수능 최저가 과탐을 하나 반영하는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등급합 5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 너는 그러면 성균관대 논술 하나 쓰는 거 되게 좋겠다. 성균관대는 수학 논술만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수학 논술만 보고 수능 최저를 위에 있는 인기학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네. 그럼 반도체나 뭐 이런 데 한번 써볼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수학이 1등급인데 백분위가 97인데 이걸로 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수학 문제만 나온다니까 논술 문제를 봤니? 라고 질문했더니 못 봤대요. 그럼 봐야죠. 문제를 딱 봤더니 수원하고 수투 문제만 나와요. 성균관대는. 실제 시험 범위에는 미적이랑 기하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작년부터 수원 수투에서만 시험 문제 내는 게 출제 원칙이에요. 그 대학이. 그럼 문제를 딱 봐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어느 대학까지만 가면 되니? 정시로.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는 원래 스카이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라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내년에도 재수하는 건 조금 애매하니까 한 군데 어디를 붙어놔야 되는데 건국대나 동국대나 홍익대까지만 붙어 놓으면 만족이에요. 올해는. 그 친구는 본인의 성적을 굉장히 어느 정도 인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수학이랑 과학 탐구 한 과목까지는 영어까지는 성적이 괜찮은데 국어를 그만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이 지구과학인데 그것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너 논술 준비 한 번도 안 했단 얘기네? 라고 얘기했더니 한 번도 준비를 안 했대요. 성대 논술 문제는 수능 유형하고 문제가 똑같으니까 쓰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교과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느 대학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지금 국어 성적을 백분위가 85까지만 끌어올리고 과탐 하나를 80까지만 끌어올리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정시로도 무난히 간다? 그러면 너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을 어디를 추천서를 받아놓는 게 좋을까?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대 추천서 하나 받아봐봐. 중앙대요? 작년에 입시 결과가 2등급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과 쪽은 조금 더 내신이 낮아. 올해 문과 애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 교차 지원은 어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차피 저는 스카이 못 가면 반수할 거라서 문과로 붙어놔도 된대요. 그럼 추천서 받아놓고 문과 쪽이 경쟁률이 낮으면 문과 쪽 학과 쓰면 되고 자연계 쪽 경쟁률이 낮으면 자연계 쪽으로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문과 쪽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 여기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유아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는 수능 체제를 맞추면 다 붙었다? 2021 때는? 그러면서 데이터를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라고 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서 학교에서 받겠대요. 교과 전형은요. 내신이 되는 친구가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방금처럼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한테 논술을 6개를 다 쓴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 머릿속에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나중에 6개를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마지막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교과 전형은 수도권 안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추천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죠.
물론 추천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도 있기는 한데 이 교과 전형의 대부분은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천서를 일단 받고 경쟁률 추이를 보고 경쟁률 낮은 쪽으로 원서를 집어넣는 하나의 무언가를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결의 함정 찾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학들, 주요 대학들 중에 작년에 성균관대학교의 교육학과는 실제로 지원자 모두 다 합격을 했어요. 제일 내신 낮은 애가 몇 등급짜리가 붙었냐면 4.9등급짜리 친구가 붙었어요. 그때 마지막 경쟁률이 6대1인가 그랬거든요. 6대1인가 그랬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아이들이 싹 다 빠지고요. 다른 대학으로 한 바퀴 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던 거예요. 내신 4.9등급이 성균관대 추천서를 받아서 성균관대를 지원하겠다는 용기도 대단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또도 산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학교에 가셔서 쌤, 제가 요번에 수능 최저를 3개 등급합 7 맞춘 거 아시죠? 고려대 추천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받을 수 있나요? 중앙대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해서 추천서를 받으시면 돼요. 받아놓고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우와,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안 되겠다. 이거 논술로 써야 되나? 논술을 바꿔도 돼요. 그때가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죠. 쌤, 쓰려고 했는데요. 너무 경쟁이 높아서 못 쓰겠는데요. 그리고 논술로 바꾸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종합전형은 주요 대학교를 빼고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소위 말해서 펑크나기를 기대하고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논술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한 성적 자료예요. 이 성적 자료는 커트라인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대학들이 70% 컷으로 입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 아까 2.4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아까 4.9등급도 붙은 학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구나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대학을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지? 이거는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거나 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게 밑에 적혀 있는데 100분이 270 후반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279야 이러면 93, 93, 93 이게 279가 되겠죠. 280 중반이야.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100분위가 95쯤 됐거든요. 그럼 95, 95, 95 이 수준쯤 되면 이 대학을 가는 거구나. 이게 정시인 거예요. 못 가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수시로 써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얘 내신 성적이 1.79 등급이에요. 1.79 등급인데 수능 성적 6월 달에 봤을 때는 250 정도 100분위가 나왔대요. 그럼 250은 83, 83, 84쯤 받으면 250이죠. 이걸 우리가 정시 버전으로 하면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냐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하위권 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9월 달에 올랐나? 라고 봤더니 15점 정도 100분위가 올랐네요. 15점 정도 올라가고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 이거 문과거든요. 요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무언가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우와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최소값, 최대값을 고민해야 돼요. 와 나는 한 2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대학은 싹 버려야죠. 왜요? 성대나 서강대쯤 대학도 실제로 280만 맞으면 저쪽에 글로벌 경영이거나
글로벌 경제 등 일부 학과를 빼고 나머지는 다 붙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쓰면 우리가 여기를 써서 만약에 내신 성적 1.79라서 붙었어. 근데 성적을 우리가 수능을 딱 봤는데 백분위가 280이 넘어가 버리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납치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9월 모의평가를 곱씹어보고 285까지 백분위를 맞으려고 하면 국어는 몇 점 맞아야 되지? 90점쯤 맞아야 되겠구나. 수학은 92점쯤 맞아야 되겠네. 사회는 아직 제가 결과 잘 모르겠지만 보통 47, 48은 맞아야 되겠네. 이게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실히 들면 안 써.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기적인 것 같아. 그럼 여기도 쓸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무언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옆에 수능 최저 265라는 얘기는 88의 백분위보다 넘어가는 숫자인 거잖아요. 2등급 바로 밑에 있는 점수를 쭉 3개를 맞는 거예요. 영어는 여기 빠져 있는 거니까 보통 영어 2등급쯤 되겠죠, 이 친구들이. 그럼 3개 등급하면 6은 맞추겠구나. 그럼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 다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 그래서 대학들의 입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내신 성적이 어딘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문과 학생들 작년보다 꽤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탐구응시자 숫자들. 그럼 애들이 줄었는데, 고3 아이들이 줄었는데 문과가 더 많이 줄었겠구나. 작년 입시 결과만큼 나올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나오겠네. 그럼 이 결과보다는 떨어질 일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서강대처럼 극도로 수능 체제를 낮춘 대학교는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 판단하시면 된다. 자연계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이 친구는 성적이 떨어지는 걸로 잡았죠. 우리가 이때는 85점, 83점 맞았는데 요번 시험의 패턴이 확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가 245라는 백분위밖에 못 받았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더 떨어지겠죠. 70일 뒤에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를 노릴 필요가 있겠죠. 나의 내신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의지치가 가지고 쓰면 안 되겠다. 물론 고려대 세계 등급 합 7, 못 맞추겠네? 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래 생각해서 고려대 안 써 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내 경력을 다 봤을 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는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4개 영역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거죠. 뭘 버릴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번 9월 모의평가, 6월 달에 본시험, 그리고 내가 여름방학 때 학습량을 비교해서 내가 이 과목은 올해는 열심히 하는 게 비효율적일 것 같아. 그럼 나머지 가지고 2등급 2개, 3등급 하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로 맞출까?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써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 쪽으로 무언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서 수능 최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학들이 이렇게 자연계 모집 입시 결과를 쭉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과탐 응시자 숫자는 늘었다라고 했어요. 그 는 이유는 재수생 때문에 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재수생들의 분포를 딱 보면 고3은 지금 고3이랑 재수생을 합치면 5대 5의 비율로 사과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성이라든지 시대인재라든지 저희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은 거의 7대 3의 비율이에요. 과탐 응시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많다. 그럼 고3 아이들은 실제로 2만 5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생이 늘진 않았겠지? 하지만 이 결과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겠구나. 문과는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이과 친구들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2학년도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때가 처음으로 통합으로 입시를 치렀던 첫 해예요. 그리고 이 전까지는 2021까지는 입시 결과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 전형을 안 뽑는 대학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깜이 입시라고 했어요. 교과만 봤을 때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학과가 1.98이 나와요. 그리고 철학과는 1.69가 나와요. 사학과가 좋아요? 철학과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랑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학과인데 입시 결과가 거의 0.3등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본 다음에 아이들은 2023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철학과는 못 가겠다. 애들이 로스쿨 가려고 철학과 가나? 이렇게 무언가 거기다가 생각을 붙여요. 그래서 이 학과를 원서를 안 쓰고 이 학과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학과는 엄청나게 내신 성적이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이 철학과는 그대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낮으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원래 그 수준으로 보이면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으면 나빠진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해마다 쭉 일관되게 입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입시 결과를 우리가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를 우리가 원서를 쓸 때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연대 붙었으면 좋겠다. 성균관대 붙었으면 좋겠다. 한양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언가 최상위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들이 갑자기 경쟁률이 막판이 되면 치솟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5대1 문화인류학과야. 학과 이름도 매력적인 거죠. 도고동문학과도 경쟁률이 되게 낮네. 독일어 전혀 관심 없었던 애들도 연대 가면 돼. 내 등에 독수리만 그려져 있는 잠바 입고 나는 대학을 날아다닐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요즘의 입시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경쟁률을 확인하잖아요. 컴퓨터 모니터를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아니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률에 내가 매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건, 광주에 있는 친구건, 대전에 있는 친구건, 대구, 부산에 있는 친구건 다 이 경쟁률을 보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 이렇게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로 변모가 됩니다. 어떤 대학이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을 볼 때는 너무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학과를 막판에 여기를 신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리산의 신만이가 된 것만큼 이 학과에 몰입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학과들이거든요. 각 대학에서. 막판이 되면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탑 클래스 학과로 변모된다라는 건 꼭 유념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학과를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경쟁률이 비슷비슷한데 조금 인기가 있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는 학과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골라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실제로 중위권 대학으로 가면 면접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뽑고 싶은 인재를 보고 싶은 거죠. 그냥 서류만 가지고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 뭐가요? 이 면접을 보는 인원이 서류를 보는 인원보다 약 1.5배 인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60% 40%니까 이쪽에서 10명을 뽑으면 이쪽에서 15명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을 조금 더 선호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경쟁률이 더 많이 달라붙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세종대 한 대학을 빼고는 대부분 다 면접을 보려고 하는구나, 친구들이. 여기에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면접을 보는데 1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가 3배수, 5배수 이렇게 딱 제한이 있거든요. 1단계만 통과하면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난 학생부가 괜찮으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 이런 기대까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 서류형이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두 번째, 이걸 실제로 대학들마다 면접형 서류형이 그냥 의미 없이 나누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성균 인재 전형하고 이렇게 두 개 계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뽑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중앙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학업성 치도를 되게 많이 본대요. 얘는 뭘 많이 보냐면 탐구력을 되게 많이 본대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딱 보고 여기에 보면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취도를 더 많이 본대요. 이렇게 무언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에 따라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형이 내신이 더 낮아요. 이 다빈치가 내신이 더 좋아요. 학업 성취도를 본대요. 라고 하니까 내신의 등급이 좋은 친구들을 뽑는구나. 실제로 다빈치형은 내신이 좋은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뽑아요. 반면에 탐구형은 누구를 뽑냐라고 질문하면 외고 학생들 뽑고 싶어 해요. 대학은. 그리고 자사고 친구들 뽑고 싶어 하고요. 과학고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이 탐구형의 특징이에요. 이게 더 위에 대학, 연고대 가면 과학인재 전형 이런 것도 있죠. 이게 탐구형하고 유사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가면 고려대학교 가면 계열적 합평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여기에 더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한양대,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외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을 50%를 뽑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50%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떤 아이들이 내신이 4등급이에요? 자사고 영재고 빼고 자사고 과학고 아이들이 일반고는 2등급이에요. 묶어서 믹스를 했어요. 그럼 평균이 몇 등급이 되죠? 3등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밑으로 아까 성균관대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류형이랑 면접형이랑 뽑는 방식이 똑같아요. 적혀 있는 걸. 그럼 이때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거냐? 경쟁률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이전에 면접 보는 거, 수능 후에 면접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수능 뒤에 면접 보는 게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요. 특히 이건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문과 학생들은요. 수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연계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수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과 쪽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쪽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거나 수능 뒤에 면접을 보거나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자연계 친구들은요.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죠.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나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잡혀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심리가 특히 자연계에서 극도로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연계 친구들은 수능 뒤에 면접 보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과, 이과 계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될까? 남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할 거니까 역지사지로 반대로 원서를 쓰는 게 결론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논술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일정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논술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를 묻지 않는 수시 전형인 거죠. 무슨 얘기냐? 내신 성적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하지 않거나 반영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논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일날 논술 잘 보면 되고요. 수능 가가지고 수능 세조 잘 맞추면 돼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문과 쪽이나 이과 쪽이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 유형을 보다 보면 이건 먼저 문과 쪽인데 유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어느 대학교를 논술을 써야 될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 유형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특히 경희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 등의 대학교는 수능 시험 보자마자 하루 있다가 바로 논술 시험 보기 때문에 논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반면에 한양대거나 중앙대거나 이화여대거나 저쪽에 또 어디야? 그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넘게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한 9일 동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원서 쓸 수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수능 끝나고 바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연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시험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대부분 대학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 출제하는 교수들이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할 수 있는 우려를 어느 정도 단절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들마다 6월 달에 모의논술 봤어요. 모의논술 문제를 보시면서 이 대학은 수원, 수투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대학이구나. 이 대학은 기하나 확통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구나. 이거는 친구들이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그걸 보시면서 문제를 선택하시면 된다. 논술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 이렇게 6개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교는 논술이 수능 뒤에 있어요. 주요 대학교에서 논술을 안 보는 학교는 서울대, 고대, 국민대쯤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교는 다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일정을 어떻게 고를까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능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논술 보는 건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대학교랑 이렇게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는 정시로 이 대학을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경쟁률이 반토막인 수능 전 논술을 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논술을 쭉 봐야 되는데 16일 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18일, 19일 이날 많이 보고요. 25일, 26일 이때 논술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럼 주요 대학교가 이 4일에 다 묶여져 있는데 나는 교과나 종합을 쓰려고 막판까지 경쟁률을 봤는데 여기는 하나도 쓸 데가 없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논술을 6개를 써야 되는데 수능 전에 안 써. 이러면 동일한 날짜에 2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은 거예요. 25일 날 논술 보는데 한양대는 11시까지 논술 보고 이화여대는 2시에 본대. 지하철 2호선 타고 쭉 가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2개 중복해서 시험 볼 수도 있겠다. 여기도 이렇게 예를 든 거고요. 물론 이걸 제가 권장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해 놓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경제를 쭉 보고 교과 종합 쓰려고 했는데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무언가 대학마다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중앙대랑 한국외대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잖아요. 중앙대학교도 안성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서울 캠퍼스의 논술을 본대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걸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지금 요번 9월 모의평가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2022 수능, 다시 얘기하면 재작년 수능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국어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학은 쉽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평가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는 국어가 표준 점수가 130점대, 수학은 151점인가? 이렇게 돼서 점수의 갭이 15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이 6월 모의평가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국어의 변별력은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시험이 공정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어를 잘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공정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또 시험을 봤더니 국어가 1등급이 한 87점쯤 될 것 같아요. 수학의 1등급은 88점쯤 될 것 같아요. 이거 밸런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찌됐건 1등급 커트라인만 보면. 그럼 요 정도 시험이 나오면 이 국어 수학 간의 유불리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만약에 평가원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요번에 수학의 가장 큰 문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했더니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100점짜리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권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의대를 쓸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수학은 다 100점이 되겠죠. 그럼 뭐 싸움이 돼요? 국어랑 과탐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수학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집어넣어야 되나? 이건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 패턴 좀 달라지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극상위권 아이들한테만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작년 수능을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를 92점 맞으면 1등급이구나. 근데 6점을 빠졌어요. 86점. 2점짜리 3개를 더 틀렸더니 100분위가 10점이나 떨어져서 아깝게 3등급이 돼요. 여기서 점수를 2점을 떨어뜨렸더니 100분위는 4점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84점쯤 100분위가 요쯤 됐던 아이가 2점짜리 하나만 더 맞으면 100분위가 4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수험생이 4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올해 한 44만 명쯤 시험 볼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4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100분위 1당 몇 명씩 있는 거냐면 4,00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100분위를 이렇게 4를 위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4,000명씩 4번, 16,000등을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2점이라는 점수밖에 안 올렸는데 실제로 등수는 16,000등이 올라가면 대학의 레벨이 바뀌는 거죠. 국어라는 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맨 꼭대기 90점 이상에서는 변별력이 진짜 있는 시험이지만 80점대로 70점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학생들이 점수가 오밀조밀 엄청나게 뭉쳐 있어요. 한 문제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70일 동안 국어를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려고 하면 어떤 학습 패턴이 필요할까? 야, 여태까지는 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물론 6월 달에도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문학을 조금 더 마무리에 힘써가지고 문학 쪽에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이 독서나 선택 과목은 그대로 유지해도 이렇게 무언가 대학 레벨이 바뀐다.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73점에서 80점 이렇게 올라가면 7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이렇게 틀리는 거죠. 그랬더니 백분위가 7점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40만 명에서 백분위 7점이 올라가면 2만 8천 등, 거의 3만 등이 제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73점 맞는 친구, 80점 맞는 친구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건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 거죠. 70일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수학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100점을 목표로 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5개를 틀렸으니까 5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더 맞자. 2개까지를 목표로 하자. 3개 정도는 틀리는 걸 우리가 고민하자.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수원에서 요번에 하나 틀렸어. 수원을 하나 더 맞을까? 수투에서 2개 틀렸어. 수투 2개를 더 맞을까? 미적에서 2개 틀렸어. 미적을 하나 2개 더 맞을까? 이렇게 무언가 단원으로 국한시켜도 돼요. 뭔 얘기지 가죠? 아니면 진짜 난이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빼고 그거보다 좀 쉬운 문제를 더 맞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점수를 어디까지 올릴까를 70일이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대학 평균 에버리지가 80이에요. 경기대에서 저 위에 있는 고려대 이 중간이 94잖아요. 80에서 94까지 올라가면 백분위가 14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서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14점 올라가는 거예요. 와, 국어가 84점에서 92점까지만 올라가면 작년 수능 난이도로는 경기대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고려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8점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올리지? 어디에서 3문제, 4문제를 더 맞지? 이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13점이에요. 그럼 15점을 올려야 돼요? 아이씨, 이거 가능한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계획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학습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우리가 욕심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조금 한 번 더 치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무언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학생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공부한 걸 오늘 9월 6일인데요. 11월 16일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70일이라는 기간을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 이게 다짐이 안 돼요.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70일 동안 무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수학 문제를 오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5분, 10분, 15분 고민했더니 풀렸어요. 와, 해설지를 딱 봤더니 똑같아요. 와, 씨, 맞았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시험 끝나는 우리가 내일로 예를 들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뇌가 유연성을 꽤 띄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시험을 볼 때는 뇌가 경직돼요. 알던 문제도 갑자기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오늘 경험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이 똑같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딱 보면 우와,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여곡절 끝에 풀었어요. 해설지를 딱 봤더니 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 빙의하는 거예요. 제가 메가 선생님이에요. 내가 윤곤이에요. 윤곤아, 이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처음에 시작은 이 공식, 이 개념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야. 중간 과정에 요 부분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쭉 만들면서 본인을 설명을 해요. 까먹지 말자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월 6일 이걸 내가 이거 10월 20일쯤 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내가 한 달 뒤에 기억을, 한 달 전의 기억을 한 달 뒤에 기억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생각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오늘 9월 6일인데 8월 6일 날 뭐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면 10월 20일쯤 됐을 때 9월 6일 날 푼 문제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눈에 띄어야죠. 눈에 띄려고 하면 무언가를 정리해 놔야죠. 오늘 푼 문제를 예를 들면 10월 20일 해가지고 수학 일기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날짜에다가 이 문제를 가만히 적어놔요. 그리고 그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우와, 풀린다. 문제를 딱 본 순간 우와,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확신이 들면 수능 날 풀려요. 그때 또 무언가 와, 이거 한 달 전에 분명히 풀었는데 와, 또 지금 풀어봤더니 갑자기 풀이과정 세 번째 줄 풀다가 막혀. 이 다음 뭐였지? 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해설지 보면 돼요. 맞아, 이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마무리 학습을 해줘야 된다. 재수생들이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한 달쯤 남았을 때, 보름쯤 남았을 때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무언가 책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뭘 공부할 거예요? 보름 남았을 때. 내가 봤던 걸 공부해야죠. 와, 봤던 책이 10권인데요? 그걸 다 꺼내서 보면 안 되겠죠. 봤던 책을 개념이 다 적혀있는 책을 또 봐봐야 착시 현상밖에 안 생겨요. 지금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수능 보름 한 달쯤 남았을 때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2024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어찌됐건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수시에 꼭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친구들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